국가전략기술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규제 문제 해결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국가전략기술에서 지향하는 바가 기존과 뭐가 다를까,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현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규제 혁신 관련 핵심 의제는 무엇일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용어를 PMP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Promotion and Protection 해가지고 국가전략기술, 전략기술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항상 이 전략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발하게 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될 걸로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국가 안보가 어떤 국방 중심이었다면은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이 됐고, 이제 다시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기정학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래서 기술 안보란 국가 안보에 있어서 기술 주권 확보가 중요한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기술 주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보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게 기술을 중심으로 외교나 통상,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지 산업, R&D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성장 동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전략기술이 성장 동력 대비 어떠한 차별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분명한 사실은 성장 동력은 주로 새로운 신기술을 발굴해서 이거를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줬다면은, 전략기술이라 하면 이 육성과 동시에 보호라는 관점이 새롭게, 사실은 육성과 보호라는 것은 이질적인 관점이지만 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의 신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이 많이 전략기술에 포함되고 있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국가전략기술은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적 맥락에서 국가전략기술이 갖는 함의는, 이걸 논의를 하려면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방향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가부터 사실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을 해서 탑다운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와 관련된 담론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가별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은 패권국가 지향국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나 독일, 일본 같은 국가들은 그런 국가들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어떤 방향성하고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규제 혁신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떤 규제 개선 과제들을 도출해서 해결할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이제는 보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연결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단일 부처가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NSTC가 종합적으로 선정을 해서 2년마다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사실 DOD나 DOE, DOC들도 NSF도 각 독자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을 하긴 합니다. 가장 최근에 2024년에 2년 전에 세웠던 국가전략기술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살펴보시면은 재미있는 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선정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우리가 볼 때 좀 생소한 기술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스 터빈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렉티드 에너지, 하이퍼소닉, PNT, 이런 것들이 우리 쪽에는 없는 것들이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기술은 다 밀리터리용으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기술들입니다. 가스 터빈 엔진은 극초음속 항공기나 굉장히 빠른 선박을 만들 때 필요하고요. 다이렉티드 에너지는 기존의 미사일 대신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이퍼소닉은 마하 10 이상의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그다음에 PNT 기술은 위성항법 하는데 핵심 기술이죠. 물론 ICBM에도 사용됩니다. 즉 우리와는 다른 목적 하에서 전략 기술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기 대비해서 추가된 점도 있고, 또 어떤 맥킨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민간 기관이 선정한 것도 차별성이 있습니다. 반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NSTC가 선정한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가 미국 CFIUS라고 외국 자본이 미국 내 기업을 M&A 할 때 M&A를 심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기술 거래를 통제하는 보호기술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과 연관성을 살펴보면 매우 중복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국가 전략 기술을 단지 선정하고 공표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게 자국의 기술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하고 연계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 점이 중요하냐면요.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 유출 방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근데 최근에 기술 유출은 개인을 빼가거나 연구자를 빼가거나 뭐 해킹을 하거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은 최근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M&A입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모든 기술을 다 빼갈 수 있는 M&A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기초원천 연구 단계에서부터 리서치 인터그리티가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전략기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5개 법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회색으로 표시한 게 국가전략기술이고 과기부가 선정한 거. 근데 보시면 이 5개 법령이 리스트가 보면은 중첩되는 것도 있고 상이한 것들도 있는데 보시면은 5개 리스트 중에서 4개 법은 육성 위주입니다. 법상 육성 위주로 조항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업기술보호법만 보호 위주입니다. 과기부가 선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의 제21조에 보시면은 정보보호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보호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명시되지 않은 것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있겠고요. 과기부의 국가전략기술만 보시면 리스트를 보시면은 좀 미래지향적 신기술로 구성된 반면에 나머지는 우리의 주력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법의 공통적인 사항은 4개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첨단 바이오. 요게 사실은 우리 국가 전략 기술에 있어서 여러 부처 복수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행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하고 연계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각 국가별로 해외 자본이 자국 내 기업들의 기술을 빼가는 걸 막기 위해 핵심 기술 보호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를 한번 비교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주요국은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기술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 및, 즉 단편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는 기술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주요국들은 미래의 게임 천지자라고 불리우는 AI, 양자, 빅데이터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분야가 보호기술 리스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어떤 국가 간의 쌍부적 입장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규제 혁신의 핵심 의제를 분야별 핵심 의제와 공통 핵심 의제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겠지만은 분야별 핵심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디지털 전환 관련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 대부분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했는데,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산업 구조나 시장 거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레짐 체인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방식 및 생산 설비의 전환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변화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진입 규제가 갖고 있는 자격 규제, 행위 규제, 인허가 규제들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모디파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입 규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 관련했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현재 대기업들한테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건 아리백입니다. 이거
정부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이슈이고요. 향후 2, 3년 아래에서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이 이제 급부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이 대부분 탄소 다배출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국내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재활용이라든지 폐원전 문제 같은 것들도 동시에 다루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한번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는데 최근에 그 미국 FDA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규제 절차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의료기기 인허가의 절차를 따르면 10년이 걸리던 거를 신중한 경계, 그러니까 프리서티피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1년 만에 제품이 시장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진입 규제 개선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공통 핵심 문제는 당연히 첫 번째는 글로벌 규제 체계가 좋아야 되겠죠. 지금 죄송합니다. WTO, TBT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긴 것과 동시에 미중 기술 패권으로 인해서 무역 질서 재편에도 새롭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상 관련, 데이터 통상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기술 규제 관련 인프라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준, 시험 인증,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도 이런 우리가 이런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너무 투자도 부족하고 사실은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이해관계적 갈등 문제죠.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별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AI나 로봇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고용 문제로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 협의나 합의를 제고를 위해서는 뭐 베스트 프랙티스로 들 수 있는 게 EU의 에카 화학물질 관리청이죠.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 레이징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증 규제 문제인데 정부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정 인증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개별적인 인증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규제 혁신 시스템과 관련된 의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확장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리스크 검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혁신 프로그램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이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왜 내생적인 규제 혁신 프로그램을 못 만들까? 항상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 혁신 프로그램을 한국형으로 도입한다고 말은 하는데 도입해서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 내생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인데 그것조차도 주무부처의 의지가 그렇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반도체, 양자 등 국내외에서 공통적인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산업, 통상, 규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겠죠. 특히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제2기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밀한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혁신 정책과 규제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격형 경제 성장 방식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 PMP 문제를 폴라스 믹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와 표준의 연계, 뭐 인증의 연계, 공공조달, 그다음에 M&A 심사, 연구인력 유출 방지, 개별적인 분절적인 정책으로 갈 게 아니라 이 정책 의제 간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굉장히 그 패러독스가 있는데요. 보통 디지털 전환하면은 비대면을 전제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규제의 수준이나 강도가 낮춰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디지털 전환 분야 규제는 2중 3중에 더 높은 규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리스크 규제 강도를 높여줘야 되지만 리스크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낮춰주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의 규제 체계 전환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혁신 제도가 과연 행정부만의 몫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규제 혁신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혹은 민간 자체 차원에서의 자율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올마이티하게 모든 분야의 규제를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규제 정책 대안이나 유인구조 설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제발 데이터베이스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로 정부 부처 연구기관들이 옮겨간 뒤로 10년 전 정보들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키스랩도 진천은 내려와 있지만은 제발 이 모든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로모션과 프로텍션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제협력과 정책 연계가 필요하겠고요. 규제 혁신에 있어서도 분야별 규제 개선과 더불어서 기술 보호의 규제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그래서 그와 관련된 4가지 정책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